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켄트리아 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켄트리아 회 역시 로마 6대 왕인 세르비우스 툴리스 왕 때에 이제 재편성이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있었던 것인데 전부 193 켄트리아입니다. 물론 과반수는 이제 97%가 되겠고 구성을 보자면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퀴테스라고 해서 이거는 기병입니다. 요것도 이제 18켄트리하고 두 번째로 베디테스 요거 보병입니다. 기병은 이제 18켄트리하고 보병은 170켄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무장병, 무장을 하지 않은 이제 것이 5켄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175 해서 전부 193켄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기병은 정확하게 1켄트리아가 100명씩 해서 1800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귀족 출신으로서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로마에는 3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티테스, 남네스, 루페레스 3개의 부족에서 2켄트리아씩 6개의 켄트리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장 귀족적인 성격을 띤 기병입니다. 그래서 1켄트리아가 한 표니까 6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우스 왕 때에 12켄트리아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18켄트리아가 됐는데 이 기병은 말을 타는데 이 말은 군마라고 해서 나라에서 말을 먹이고 말을 이제 사육하고 또 이제 제 기마 유지비를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데 요 돈은 돈 많은 과부와 과들이 공탁금으로 이렇게 낸 거, 그 돈을 써가지고 이제 유지했습니다. 이 기병은 진짜 전투를 할 때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보병과 같이 이제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기병은 이제 귀족들인데 정치를 할 거느냐 무역에 종사할 거냐 이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원론 의원 그쪽으로 나가고 무역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기병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그래서 포이니 전쟁 때는 이 기병에서 특히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3신분들을 해가지고 기사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신분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고 원론위원은 큰 배를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토지 경작하고 이제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로 정치와 무역 이때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신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사신분에서 나중에 데카르트, 마리우스, 그 다음에 키케로가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이제 170펜트리아인데 이 보병은 정말 로마 평민 출신들입니다. 평민. 라틴인들은 대개 그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이 빠릅니다. 발이 빠르니까 이제 날쌔게 마련인데 요 보병은 평민 출신으로서 170펜트리아인데 대개 토지 소유를 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 시민군이라고도 부르고 대개 농민이라고 해서 농민군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로마 군대의 핵심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병은 재산과 연령에 따라서 좀 이제 나눠집니다. 재산에 따라서는 5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연령에 따라서는 노년조와 청년조 이렇게 두 조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그 재산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누냐? 요거는 그야말로 기하학적 평등사상, 비례적 평등사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아테나의 경우 솔론이 재산에 따라서 아테네 시민을 4개 등급으로 나눴듯이 로마에서는 이 켄트리아에서 보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5개 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무장은 이 당시 국가에서 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비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보병 1등급은 재산이 가장 많은 그런 등급이므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또 2등급 보병 제2등급은 자비로 1등급보다는 좀 재산이 적으니까 앞에 있는 이 갑옷 앞에 있는 갑옷이 이거 살 돈이 없어서 그거는 앞에 있는 갑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등급은 거기에다가 무릎 정경의 보호바지 이게 또 없습니다. 제4등급은 더 가벼워지고 경무장해두고 맨 마지막 제5등급이 이거는 돌멩이 부대 투석기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돌하고 투석기로 싸우는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진 그것만큼 적과 맞부딪혔을 때에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이고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저도 그만 이게도 그만이니까 흐물흐물하게 싸운다 이런 이제 간단한 논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완전 중무장을 한 보병 1등급 그 다음에 또 2등급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정치적 권력 그것도 또 강합니다. 셉니다. 그리고 재산에 없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 권력 명목상으로는 있지만서도 별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진 그것만큼 세금도 많이 되고 더 용감하게 완전 중무장해가지고 더 용감하게 싸우고 그 대신에 정치적 권력도 그것에 비례해서 이제 행사한다. 없으면 이제 그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산을 갖다가 얼마나 가졌느냐? 보병 제1등급은 10만 아세스 이상입니다. 저기 있습니다만은 10만 아세스 이상. 보병 제2등급은 7만 5천 아세스에서 10만 아세스. 보병 제3등급은 5만 아세스에서 7만 5천 아세스 그 사이. 보병 제4등급은 2만 5천 아세스에서 5만 아세스. 그 다음에 보병 제5등급은 11,000 아세스에서 2만 5천 아세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세스로 재산 평가를 하기 전에는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 보병 제1등급은 26개라 이상, 보병 제3등급은 15개라 이상, 보병 제3등급은 16개라 이상, 보병 제4등급은 5개라 이상, 보병 제5등급은 2.56개라 이상입니다. 토지에서 12편법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1, 2, 3, 4, 5등급을 나누다가 아세스로 이렇게 동화로 부리던 동화로 이렇게 그 재산 기준 평가가 이제 바뀐 거는 12편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유계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황소 한 쌍 두 마리입니다. 황소 한 쌍 두 마리가 몽해를 짊어지고 하루 동안 경작하는 토지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 몽해를 유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럼 그게 몇 발자, 그러니까 가로세로는 몇 발자이고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제가 라쿠스 형제 개혁 그때 그 말씀을 언급을 할 때에 자세하게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스, 구리 동화인데 이제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주조학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 어떤 책을 번역한 거를 보니까 이 아세스는 아스의 복수입니다. 아세스. 근데 ASS의 복수, ES 붙여가지고 이 ASS는 S라고 해서 당나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만 아세스 이상은 10만 마리 당나귀 10만 마리 이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역주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보병 제1등급이 80펜트리한데 80 곱하기 1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 마리죠. 그러니까 뭐 로마 시내는 뭐 다 해서 뭐 6, 7천만 마리의 당나귀가 쫙 깔려가지고 뭐 2, 30만 명도 안 되는 로마 시민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당나귀의 복수가 아니라 아스, 동전 코인의 복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 제1등급은 그러면 얼마냐? 80펜트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병 제2등급이 20펜트리아, 보병 제3등급이 20펜트리아, 그 다음에 보병 제4등급 20펜트리아, 보병 제5등급 30펜트리아. 그래서 전부 170펜트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5개 등급으로 나눴고 연령에 따라서는 유니어레스와 세니어레스로 이제 둘로 나누는데 유니어레스는 청년조입니다. 17세에서 45세. 세니어레스는 노년조로서 46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요거는 꼭 절반씩 나눕니다. 보병 제1등급 80캔트리아인데 청년조 40, 노년조 40. 2, 3, 4는 20캔트리아인데 청년조 10캔트리아, 노년조 10캔트리아씩. 보병 제5등급은 30캔트리아니까 15캔트리아, 15캔트리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요거 이제 왜 이렇게 나누냐? 청년조는 17세에서 45세니까 쌩쌩하다. 그래서 실전에 투입합니다. 이게 노년조는 뭐냐? 46세에서 60세. 이게 뭐 좀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성이나 지켜라 해서 로마 성벽을 그냥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그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은 제가 그 공군장교 전역하고서 이제 뭡니까 예비군이 됐어요.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도 예비군 훈련 받고 뭐 동원용도 나가고 그런데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써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슬그머니 민방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안 돼가지고 민방위도 제대하니까 국가에서 나 같은 이제 사람 쓸모가 없다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받고 그럴 때 정말 행복하다 하는 거를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지고 그러니까. 그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니어레스 세니어. 그런데 저기 한니발 전쟁 때 그 로마의 중소자영농민청이 자꾸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 제5등급의 재산 기준이 11,000아세스에서 4,000아세스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이수프라쿠스가 이제 호밍단이 되기 전에 기원전 123년 이전에 4,000아세스가 1,500아세스로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자영농민청 그렇게 이제 쇠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더 쇠퇴하다 보니까 기원전 107년에 마리우스가 너무 이게 중소자영농민들이 이제 많이 쇠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하는 이제 제5등급 이하는 프로레타리아라고 그러는데 프로레타리아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병제 개혁을 해가지고 프로레타리아 제5등급 이하도 군대에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무장병 오켄트리아인데 그 공인이 있습니다. 이게 공병 같아요. 뭐 다리 넓고 뭐 또 강이나 뭐 저기 해역 같은 거 건널 때는 배도 좀 급조하고 하는 공병, 그 파베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1켄트리아인데 요건 이제 비무장입니다. 그 나팔병은 2켄트리아인데 요거는 트럼펫 부르고 혼, 뿔피리 소리 같은 거 우우 하는 그런 소리 내는 그런 거 2켄트리아. 그 다음에 보충병, 이건 예비 보충병입니다. 1켄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는 이제 1켄트리아인데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이 프로레타리아를 이제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재산이 이제 별로 없다. 보병 제5등급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프롤레타리아의 주 임무가 뭐냐? 그래도 자식들을 낳아서 아들들을 낳아서 국가에 바치지 않느냐. 그래서 자식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독일 말로는 킨트에아조이가 자식 생산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프롤레타리아도 현재 재산은 없지만 재산이 생겨가지고 5년마다 캔서루가 센서스 조사를 할 때는 재산이 많으면은 보병 제5등급, 제4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 제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거를 아시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아시두이는 보통 이제 완전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토지에 정착한 사람들 이런 뜻도 있고 또 아세스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보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롤레타리아는 센서스 조사를 할 때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아무개 뭐 이거 적지 않고 그냥 머릿수로만 이렇게 서가지고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뭐 무슨 5만 명, 뭐 8만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수만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센서스상에 머리 숫자만 이제 세웠다 해서 까삐 때 켄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켄트라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 로마 시민이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느냐 5등급으로 나누기 위해서 또 프롤레타리아로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령 나이가 어떻게 됐냐 이거 나누겠죠.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 센서스 조사입니다. 이거는 원래 콘술이 이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콘술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기원전 443년에 17년 동안 5년 동안 센서스 조사를 해야 되는데 17년 동안 센서스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원전 443년에 캔서루직을 창설해가지고 귀족 출신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기 1년 반 18개월에 5년 동안 5년마다 행해지는 그 센서스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캔서루는 5년에 한 번씩 뽑는데 1년 반 동안 센서스 조사를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 의원들을 이렇게 품명을 조사해가지고 저 품명이 나오면은 원론 의원직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 가운데에서 또 시민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시민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캔서루는 뭐 또 무슨 광산 개발권이라든가 뭐 다른 금융관계 이런 거는 이제 또 이 경매 같은 거 붙여가지고 뭐 이제 하는 것도 하고 광산 개발권 할 때 뭐 또 이렇게 경매 붙여가지고 그 개발권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캔서루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캔서루로 이제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호구조사관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뜻과는 좀 다르고 또 심지어 어떤 데서는 회계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회계관은 완전히 이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루고
오늘날은 캔서로 저 영어 사전 센서로 찾으면 곤멸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틀린 것이고 캔서로. 그리고 지난번에 캔서로는 파스칼에서는 좀 릭터를 대동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좀 착각했던 것이고 캔서로는 이 센서적 조사라는 캔서로는 임페리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릭토르가 이제 파스칼을 잡고 있는데 그 릭토르를 대동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주지권, 민간의 통치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칸트리아에는 초창기에는 로마의 군사 조직체입니다. 여기에서 이 현대 이 구성체로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로마 군대는 군단 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투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그 신분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사진도 이제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군의 그 전투 대용은 완전 중무장 밀집 방진 부대입니다.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고 갑옷 여기 팔에 이제 뭐 이제 팔 보호바디 손 이제 방패 잡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무릎 보호바디 그다음에 발 뭐 이쪽에 이제 하는 거 이제 완전 중무장입니다. 그런데 밀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어깨를 딱 붙입니다. 여기. 우리 옛날에 그 학생들 데모하면은 전투 경찰들 이렇게 근데 방패가 원래는 호플론이라 가지고 원형 방패였습니다. 원형 방패였는데 로마에서는 장방형 직사각형의 방패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저 의경인의 뭐 전투 경찰 보면 직사각형이죠 방패.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방패는 어떻게 되면 왼손으로 딱 잡게 되면은 자기 왼쪽 몸을 보호하게 되고 옆에 딱 달라붙은 이쪽에는 이제 오른쪽 역을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앞줄에 완전 중무장한 보병 제1등급이 쫙 씁니다. 어깨와 어깨를 보라. 그리고 이 창은 던지는 창이 아닙니다. 찌르는 창입니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뭐 전투하는 거 보면 장창이 얼마나 깁니까? 쫙 저쪽에 붙어 있는데 로마군은 뭐 그렇게 길지 않고 하여튼 던지는 창이 아니라 찌르는 창입니다. 그래서 어깨와 어깨를 붙이고 착착 밀착해 가지고 이거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착착착 붙어가지고 장창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절에 코르세트라고 하는데 요 앞가슴 요 입는 요 갑옷 요게 없는 제2등급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무장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뒤에 이제 돌멩이 부대 투석기 부대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적이 쫙 쳐들어옵니다. 쫙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완전 중무장 밀집 방진이니까 원래는 네모꼴이죠. 네모꼴. 그리고 계곡에서 이제 공격한다 그러면 방패를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천정 뭐 만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살이니 뭐 창공 이런 걸 맞고 했던 앞에서 이제 쫙 옵니다. 그러면 아주 로마군은 일사불란하게 착 밀집 방진 대응을 취합니다. 그러면 북소리가 납니다. 둥. 그러면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한 걸음 무조건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적과 이제 부딪히면은 이제 찌른 창으로 이제 찔러주고
혹시 아군이 또 이제 누가 죽는다 그러면 예비 보충병이 있습니다. 잽싸게 이제 고차를 메고 가지고 이제 싸우고. 근데 공격 나팔 소리는 이랬던 것 같아요. 트럼페트하고 혼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페트 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렇게 부르면은 혼 우우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그래서 저기 로마 군대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 밀집 방진 이제. 그리고 로마 군대 이제 그 사진을 걷다 보면 투구가 있는데 투구에 뭐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거는 뭐 공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밀집 방진 부대, 이 팔랑크스 또 호플리테스라고 하는데 상대방 적병도 똑같은 전투대응을 취했다. 그러면은 럭비 축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럭비 축구.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깨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어깨로 밀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상대방의 적병의 눈을 파는 겁니다. 눈을 후벼가지고 이게 다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는 정말 막병해가지고 별로 그 전투에서 이제 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군단병으로 이제 받기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켄트리아를 갖다가 소집하고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콘술이 이제 그 다음에 콘술의 부재시에는 프라이토르 그 다음에 또 독재관 딕타토르가 이제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슬라 트리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신분 투쟁 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렉스 콘술이 이제 없습니다. 그럼 콘술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럼 콘술 뽑을 때까지 그럼 그 기간은 인터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원로원이 임시로 콘술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켄트리아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게 했습니다. 기능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난번에 이 지옥부 민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켄트리아회가 먼저 소집해가지고 일을 처리한 다음에 해산이 되고 곧 이어서 지옥부 시민회가 열려서 그런데 켄트리아회도 그렇고 지옥부 시민회도 그렇고 소집해가지고 사회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콘술 프라이토르 딕타토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서 켄트리아회에서는 중요한 거 먼저 투표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거를 지역구 시민회에서 이제 처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켄트리아회에서는 대정무관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임금이 대소신료들은 뭐 들을지어다 뭐 대소신료 이렇듯이 로마에서도 대정무관하고 소정무관이 있었는데 대정무관을 켄트리아에서 우선 선출했습니다. 콘술 2사람, 프라이토르 1사람, 처음에는 1사람에다가 이제 8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켄소루 2사람. 요거는 신분투쟁 때 조금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술하고 프라이토르는 요거는
임페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서루는 임페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초창기에는 귀족 출신으로서 사가 달린 의자에 앉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은 켄투리아회가 주요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218년 한니발 전쟁이 터지는 그 해부터 로마의 주요 입법기관은 지역구 평민회가 됩니다. 원로원과 호민관이 밀월 관계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대개 원로원에서 호민관을 불러가지고 평민회에서 법을 제정하라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경우 대개 이 정치적 성격을 뗀 그 피소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대개 국가반역죄, 대역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라틴어로는 이제 페루두엘리오라고 그럽니다. 페루두엘리오, 국가반역죄. 그래서 이 재판 결과는 대개 사형 아니면 구배 추방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원전 149년에서 기원전 80년까지는 공공법정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법정에서 이제 대체로 이제 재판을 하고, 단 페루두엘리오만은 이거는 그 켄투리아에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기원전 58년에 이제 키케로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이제 외유를 했다가 나중에 그 폼페이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추방해서 돌아오게 된데, 이런 것도 다 이 켄투리아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켄투리아에서는 대정부간 또 중요한 입법, 중요한 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쟁해야 된다,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투표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화조약을 맺어야 되느냐,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그 투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를 보면은 기병 18켄투리아가 있는데, 기병이 제일 먼저 투표를 해가지고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그래서 이 기병 18표가 최우선 투표권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병 제일등비야 투표할 때 기병 18표에 이게 나온 개표 결과가 하늘의 뜻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되게 이제 이제 투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병 80켄투리아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병 18표와 보병 제1등급 80켄투리아가 80표죠. 합치면 98표가 됩니다. 98표는 켄투리아회의 총투표수 193표의 과반수 97표보다도 한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병 18표 플러스 보병 제1등급 80표 이거로 98표, 이런 것이 한쪽으로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합쳐봤자 과반수에 미달이니까 여기서 끝장이 납니다. 투표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기하적 평등 사상입니다. 기병하고 보병 제1등급, 이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고 뭐 재산도 많이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영향을 최대로 이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켄트리아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오브 할리카로나수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켄트리아가 개편이 됐는데 좀 더 민주적인 형태로 개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개편 시기는 언제냐? 기원전 241년에 도시 트리부스 4개, 농촌 트리부스 31 해가지고 전부 35개의 트리부스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키케로가 얘기합니다만은 보병 켄트리아가 트리부스의 일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트리부스 총 투표수가 35개인데 각 트리부스에서 유니올에서 1등급, 세니올에서 1등급 이렇게 2개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개편되기 이전에는 보병 제1등급 80켄트리아 있지 않습니까? 요 80켄트리아는 지역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부자 동네, 뭐 예를 들면 용산구에서 부자 동네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병 제1등급이 많이 나오고 또 가난한 또 저기 동네에서는 뭐 저기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개편되고 나서는 뭐냐면 도시 트리부스 4개, 농촌 트리부스 31 있지 않습니까? 각 트리부스마다 보병 제1등급 유니올에서 하나, 세니올에서 하나 2등급, 보병 제2등급 유니올에서 하나, 세니올에서 하나, 뭐 각 트리부스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병 켄트리아는 완전히 트리부스의 한 부분으로 이제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35개의 트리부스인데 각 트리부스에서 보병 제1등급 유니올에서 하나, 세니올에서 하나, 보병 제2등급 유니올에서 하나, 세니올에서 하나, 3등, 4등 하니까 10개가 되죠. 5개 등급인데 2개씩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각 트리부에서 10개 켄트리아가 나오고 35이니까 전부 350개가 됩니다. 350개. 그래서 이제 리비우스가 35개의 트리부스에서 각 70개의 켄트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리비우스가 얘기를 했는데 16세기야 오타비오 판타가토라는 사람이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요게 입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숫자로 이제 계산을 했냐면은 개편된 켄트리아는 기병 18켄트리아, 그 다음에 보병 제1등급 72등급, 73등급, 74등급, 75등급, 70에서 57이 35, 350, 비무장병 5, 그래서 전부 373켄트리아인데 그러면 이제 과반수에 달하는 게 어떻게 됐냐? 이거는 18, 70, 70, 70 해서 그 과반수가 228표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보병 제3등급에서 과반수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테오도르 몸제는 이제 그 문제인데 테오도르 몸제는 젊었을 때에 초창기에 이게 판타가토 설이 맞다. 그래가지고 보병 개편된 켄트리아에서는 보병 제3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했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이제 뭐 논문도 쓰고 책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키케로의 그 필립 히카이라고 하는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립 대왕을 공격함. 그런데 키케로 자기는 데모스테네스고 필립 대왕은 안토니우스를 빗대가지고 키케로가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는 연설문을 14차례 한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율리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콘수를 뽑는데 돌라벨라를 뽑습니다. 젊은 친구. 돌라벨을 뽑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병 제2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하게 됐다. 이런 연설문의 그 일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판타카토는 보병 제3등급이라 그랬는데 이게 돌라벨라 선거는 갑자기 이게 보병 제2등급에서 이제 그 과반수에 달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됐냐? 게다가 1822년에 키케로의 국가론이 발견됩니다. 1822년 이전에 키케로의 국가론 없었습니다. 찾지 못해. 근데 1822년에 국가론이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2권의 39장에서 40장을 이렇게 보니까 보병 제2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한번 이제 그 문장을 좀 보면은 이제 스키피오가 이제 라일리우스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 자리에서 스키피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 켄투리아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6포를 포함한 기병 켄투리아들과 70 켄투리아를 포함한 보병 제1등급 게다가 국가에 유용하기 때문에 공인들로 이루어진 1켄투리아가 어떻게 89 켄투리아를 구성하고 있는가도 자네는 잘 알고 있네. 만약 나머지 104 켄투리아 중에서 단지 8 켄투리아만 첨가된다면 과반수에 달하게 되네. 보병 여기 보면은 보병 제2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됐냐? 테오도르 몬젠도 몹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역사가들이 숫자 게임을 합니다. 아 판타카토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다느니 보병 제3등급 또 이제 새로 이제 국가론 이렇게 나면 이 보병 제2등급 좀 왈가왈부 막 논쟁이 붙는데 테오도르 몬젠이 여기에서 로마의 국법 스타츠 그레이트 헌법이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주장했던 거 판타카토솔 즉 보병 제3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하게 된다. 이거 자기 자세 틀려먹었다. 틀렸다. 자기 설을 수정합니다. 수정해가지고 보병 제2등급에서 과반수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몬젠 스스로가 자기 학설을 수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몬젠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기병 18 탱크였죠. 그 다음에 보병 1등급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게 70 켄투리아가 되죠. 70 켄투리아씩 되죠. 그래서 편성 단위는 350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병 제1등급은 원래가 80 켄투리아에서 70 켄투리아로 됐으니까 10 켄투리아가 이제 줄어들 마이너스가 됐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 테오도르 몬젠은 보병 1등급은 그건 70 켄투리아 그대로 놔두고 2등급 70 켄투리아, 3등급 70 켄투리아, 4등급 70 켄투리아, 5등급 70 켄투리아, 편성 단위는 47이 28, 280 켄투리아인데 거기에서 2개 내지 3개씩 추첨으로 조를 짜가지고 100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편성 단위는 280개인데 2개 내지 3개 또는 4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한 조를 짜가지고 3개가 추첨으로 한 조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한 표를 던지고 그래서 편성 단위는 280 켄투리아 단위지만은 투표 수는 100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다 말이야 좀 놀래가지고 아니 몬젠이 저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식
그게 그 셈법이 어딨냐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해바라고 하는 데서 서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라틴어로 이제 그 글을 쓴 판이 하나 서판이 나오는데 그 따블라 헤바나라고 그러는데 1947년에 나온 그 서판을 보니까 몸전의 계산법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 아들들 양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원론의원들 기사신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표하는데 꼭 마찬가지로 2개 내지 3개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추첨으로 줘가지고 한 표를 던지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몸전은 정말 그 날카로운 예지력이 정말 귀신 같다 해가지고 이제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테일러 여사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켄투리아에서 편성 단위는 373개지만은 투표하는 켄투리아 수는 193표. 그러니까 개편 전후를 막론하고 켄투리아의 총 투표수는 193표, 과반수는 보병 제2등급에서 다르게 되어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테일러 여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병 18표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보병 제1등급은 이거는 70표, 70 켄투리아. 이건 뭐 80에서 하나가 10개가 줄어들었죠. 그 10개 줄어드는 거는 이제 저기 보병 제5등급 30에서 10개 플러스 40으로 됐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병 2등급 70 단인데 20, 보병 3등급 70개 중에서 20표, 보병 4등급 70개 중에서 20표, 보병 제5등급은 70개 중에서 40표, 그리고 비무장병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투표 순서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이게 아주 그냥 그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켄투리아의 개편의 내용은 오늘날 그 테일러 여사의 학설에서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여사의 그 개편된 켄투리아 회는 편성 단위는 373 켄투리아지만 어떻게 193표, 표수는 193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제 어떤 투표 순서로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과반수에 달하게 되는가를 이제 아주 그 명석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표 순서 처음에 최우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최우선 투표권 행사 한 표를 한 켄투리아를 뽑습니다. 요거는 농촌 도시 당시 도시 트리부스보다는 농촌 트리부스를 더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트리부스 4개는 빠지고 농촌 트리부스 농촌 트리부스 35개 중에서 35개에 속하는 유니오레스 보병 제1등급 세니오레스는 저리 가라고 유니오레스 1켄트리아를 추첨으로 딱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투표할 때 거기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표가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표하는 것이 보병 제1등급 34 유니오레스 청년저 유니오레스
35개인데 한 표가 이제 나갔으니까 34개 유니온에서 그 다음에 보병 제1등급 35개의 세니어레스 그 다음에 기병 12캔투리아 12표 그 다음에 공인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공인 1캔투리아 그래서 어떻게 되면 34 플러스 1 플러스 35 플러스 12 해서 82 두 번째 투표 순서에서는 82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표 더하기 82표 하면 83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투표를 하느냐? 기병 6표가 기병 6캔트리아가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부족 띠떼소 람네스 루케레스 세 부족 중에서 이 캔트리아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가장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6캔트리아가 기병 6캔트리아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요 6표는 개표되면은 개표 결과가 공표되면은 요거는 그 다음에 투표하는데 최우선 투표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또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6표 그러면 1 플러스 82 플러스 6 하면 89표가 되죠. 그 다음에 보병 제2등급 20캔트리아가 투표가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병 2등급은 70펜트리아인데 70펜트리아죠. 편성단은 70펜트리아인데 3, 4 뭐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3, 4캔트리아가 한 조를 이뤄가지고 한 표. 그래서 이제 20표가 되는데 20표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표가 다 같은 저희 그 개표 결과 나오면은 106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과반수인데 아까 요 전에 만약에 만약에 89캔트리아인데 여기에 나머지 104죠. 193 빼기 89면 104죠. 104캔트리아 중에서 단지 8캔트리아만 플러스 되면은 과반수에 달하게 되네. (20표) 중에서 8표만 하면 97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투표할 필요가 없죠. 193에 97 하면 그 나머지 아무리 다 해봤자 96표니까 과반수 원칙 이걸 제가 영어로는 메조리티 원칙이라고 하는데 과반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나고 맙니다. 만약에 여기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보병 뭐 여기서 미달제는 달할 때까지 그냥 계속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레타리아도 1캔토리아 한 표를 받게 됩니다. 프로레타리아가 투표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193표 그거는 수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투표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다 이제 그 결정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여사의 이 계산법 투표 순서에 따라서 캔트리아 해가 이제 그 소집돼가지고 이제 결국 결말을 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논문 저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그냥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 공화국의 유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그 맨 마지막에 그 공화국주의와 공화정주의와 이제 저 제정주의, 제국주의 그거를 이제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라틴어 원어는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레스 푸블리카.
영어의 리퍼블릭, 라틴어로는 레스, RES. 이거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푸블리카는 퍼블릭. 그래서 레스 푸블리카는 퍼블릭 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물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인민의 공통의 물건이다. 공동 소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케로 같은 사람은 로마 인민을 대표하는 게 원로원이니까 레스 푸블리카는 로마 인민이 소유가 하고 있는 공통의 물건, 공통의 재산. 그런데 히케로는 로마 인민의 대표자인 원로원의 공통 소유물. 따라서 로마 공화국 국가에 대해서 통치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거는 로마 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카이사르주의는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자 개인의 한 사람의 물건이다. 일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카이사르 혼자만의 재산이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혼자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것이 이제 그 공화정과 전제정 시자주의 그 이제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제 영국어에 대해서는 컴먼웰스라는 말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컴먼웰스 공통의 재산, 컴먼웰스. 그래서 이제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리퍼블릭, 그 공화국, 그 다음에 레스 포플리라고 해서 포플루스의 물건이다, 인민의 물건이다, 인민물. 그러니까 공화국은 인민의 물건이면서 포플루스니까 공통의 재산이다. 그래서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그걸 썼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이제 북한에서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점잖게 시민공동체 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어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은 레스 푸블리카, 레스 포플릭, 그런 거를 이제 연두에 두시고, 그건 이제 로마 공화정이 왜 어떻게 쇠락하게 되는 건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공화정의 유산인데, 여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상권 분립, 군주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제. 이원 집정제는 이거는 콘술 두 사람인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두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내정을 맡기고 한 사람은 외정을 맡기자, 뭐 이런 발상이고, 또 미국의 상원 하원, 이거는 상원은 원론을 얘기하는, 뭐 켄트리아 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원은 이제 제국구 평민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이제 선거인단을 뽑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 40표, 뭐 하와이 뭐 5표인가요? 4표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다 투표합니다. 또 과반수를 이룬 것이 그 40표를 몽땅 가져가는 거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와이도 마찬가지 투표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이루는 것이 그 4표가 5표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인단 그 표수로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이겼다, 뭐 민주당이 이겼다는데, 이거 다 켄트리아회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거 말이지, 미국의 그거 뭐 1인 1표제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거 복잡하지 않은데, 그거를 고수하는 건 이게 로마 공화정, 특히 켄트리아회의 그 선거 방식을 이제 고수해서 거기에 이제 집착해서 그렇다는 거. 오늘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자기 뭐 개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요즘 이제 좀 뜸한데 한때 뭐 오스트리아식 그 방법을 뭐 채팅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건데 여러 선생님들 한번 오스트리아식이 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로마 공화정은 콘술이 2사람 아닙니까? 근데 콘술 2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의원 내각제니 뭐 군주제니 이런 게 다 그냥 그 상권 분립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뭡니까 저기 저 변형된 것들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이스 그라쿠스의 그 개혁 때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 그런데 미국의 배심원 제도보다도 더 철저하게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규정한 거 배심원 제도 규정한 게 바로 가이스 그라쿠스의 반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환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히게 그 이제 그 라틴어 그 법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그 로마 공화정의 그 정치 이념과 또 제대로서 구현된 거 이런 게 다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마치고 이제 제 3강으로 강의 정말 한국식 많이 나오고요.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로마 공화정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로마인들이 전체 천재라고 그런 훌륭한 로마 공화정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분명히 통일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이 로마 공화정의 정치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다음 세대는 그 통일에 대한 그거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랑케는 학타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독자들하고 이제 마음껏 상상해요. 니체는 자기가 천재니까 천재는 자기 좀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학타를 이제 상상해가지고 독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좀 아들었던 뭐냐면 자꾸 랑케 이후 자꾸 모던 적자가들이 확다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 웃긴다. 팍타 픽타다. 팍타라고 하는 게 픽타. 그 인간에 의해서 상상된 거 팍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랑케는 팍타를 문서로서 다 기록한 거 그거를 이제 중요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니체는 아니 어떤 역사적 사건이 다 팍타로서 완전하게 문서로 기록된 거 어디 있느냐 비구명들 함정들이 많지 않냐 그건 팩타로서 제 상상을 해가지고 전체를 꾸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통일 문제 있잖아요. 이 통일 문제는 제 강의를 듣고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훌륭하게 좀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기 우리가 통일을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니체처럼 열심히. 그래서 그 랑케도 위대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더 위대한 거. 그렇지만서도 제가 다시 역사를 무엇인가에서 내린 총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니체도 포스트모더니즘이 니체도 결국은 모던의 그 랑케의 역사 인식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결국 뭐냐면
손오공의 여의도 뭐 아무리 뭐 날것도 이 뭡니까 부처님의 그 손바닥에서 놓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그 역사 공부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상상력을 그러나 니체가 얘기하는 그 상상력 있잖아요. 그 제멋대로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럴 때면은 역사를 이렇게 볼 때는 역사적 주인물이 있거든요. 주인물은 우리는 딱 들어가고 조용 같은 거 있잖아요. 조용 같은 거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좀 슬슬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게 좋은데 아주 그냥 그 조용 같은 것도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쓱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죠.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걸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